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가 요거예요. 원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시험에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기출 지문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게 원포인트예요. 그래서 원포인트가 어떤 식으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나 하고 물어보신 분들이 좀 있으시던데, 이 원포인트 같은 경우는 요거는 공부를 하실 때 그 시험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험 보기 전에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이 어떤 것인지 그 지문을 찾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시험에서 주로 출제될 수 있는 지문,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정답으로 나왔던 지문들은 아마 여기에서 빠진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한번 그 전년도에 정답으로 나오는 건 그 다음 연도에 정답으로 뭐 100% 출제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빼고 난 나머지가 이제 여기 구성이 돼 있을 건데, 예전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이 원포인트 내용 중에서 먼저 양도소득세가 먼저 진행한다는 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작년까지는 교재하고 교재 순서대로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후쯤에 양도소득세를 이제 점심 식사 끝나고 양도소득세 강의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요. 이거 앞쪽으로 빼주면 안 돼요. 막 그런 기존의 합격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앞쪽으로 한번 바꿔보자. 근데 이걸 또 바꿔놓으면 또 뭔 일이 생기냐면 한 30분 늦게 오시면 양도소득세가 반절이 끝나고 없어요. 이제 그게 문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뒤쪽으로 했던 건데, 근데 모르니까 이제 그냥 우리는 양도소득세든 뭐 다 조세 총론이든 지문 하나하나 익히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강의를 들으실 때 거기 정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답 답이 1번이다 2번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문 한 지문 한 지문 문제를 풀 때 어떤 단어가 핵심 단어가 되는지, 그 핵심 단어가 되는 걸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 부분만 잘 찾으시면 아마 분명 문제 푸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거기에 보면 양도소득세에서 이렇게 타이틀 하나씩 들어있을 거예요. 과세대상물 양도로 보는 경우 1번이 과세대상물하고 양도로 보는 경우인데, 이 부분은 34회, 35회 연속 2번 출제가 됐던 지문들이에요. 이 안에가 들어있는 게. 그래서 먼저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부터 한번 가볼게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익혀야 될 지문은 오로지 딱 3개예요. 요 3개밖에 없죠. 요 3개만 익혀놓으시면 나머지 문제는 싹 풀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고 부동산 임차권. 작년 시험은 이 부동산 임차권을 여기를 국외로 출제했어요. 이 부분을 국외로 출제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게 국내 소재 물건인지 국외인지 그 2개 구분을 빨리 하셔야 돼요. 부동산 임차권 딱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그럼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이다 그러면 반드시 앞에다가 뭘 붙이냐면 등기된 요. 그럼 등기하지 않는, 등기가 안 된 국내 소재 부동산 임차권이면 이제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것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대상인데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앞부분 이 부분을 잘 찾아주셔야 돼요. 찾는데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여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무조건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뭐 된 것만 대상이고 등기된 것만. 그럼 만약에 이걸 국외로 바꿔버리면 외국에 있는 건 등기 안 해도 대상이고, 그럼 여기를 국외로 바꿔버리면 등기하지 않는 국외 소재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가 돼버린 거예요. 작년에 이쪽으로 나버린 거예요. 해당한다로. 그럼 이제 올해는 우리나라 걸로 이제 바꿔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는 것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핵심되는 게요. 국내 국외 여기를 잡으셔야 돼요. 이제 이번 지문은 이제 영어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어권하고 관련된 것은 반드시 이제 어떤 지문을 보냐면 여기서요. 이 함께라는 요 단어를 봐야 돼요. 이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영어권은 토지나 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그럼 영어권이 토지 건물과 같이 움직이면 그냥 토지 건물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돼. 토지 건물과 함께 영어권이 움직이면 이거는 토지 건물을 양도했으니까 양도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돼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함께 가면, 근데 앞에 있는 토지 건물은 신경 쓰지 마시고 함께 가는가 단독으로 가는가 이것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어권이라는 단어가 딱 문제 나오면 함께 가면 양도소득, 단독으로 따로 가면 기타소득, 따로 가면 기타소득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중간에 어떤 단어를 썼는가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영어권이 앞에 있는 무엇가요? 토지 건물과 같이 움직이면 양도소득, 단독으로 움직이면 기타소득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3번은 이축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축권. 그래서 이축권이라는 게 이게 있는데 이축권도 영어권하고 똑같이 생각하세요. 이축권이나 영어권을 똑같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축권도 함께 가면 이축권 함께 움직이면 토지 건물과 같이 움직이면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거고, 만약에 이축권을 별도로, 여기서 지문을 잘 봐야 돼요.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했다.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했다를 영어권에서 우리가 봤던 지문 두 글자로 바꿔보세요. 그래요. 단독이에요. 이게요. 이축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했다는 이야기는 이축권만 따로 별도로 이축권만 따로 별도로 신고하면 그때는 기타 소득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요 단어가 핵심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별도로 이축권을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하면 기타 소득, 별도로 평가해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양도소득. 그래서 34회 시험에서는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35회 시험에서는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아니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 안 했으면 뭐란 이야기인가?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 안 했으면 양도소득,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했으면 기타소득.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가 따로 움직이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권하고 이축권은 같이 가면 양도소득, 따로 가면 기타소득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돼. 그럼 이제 과세 대상물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이 세 개만 가지고 문제를 정확히 푸시면 과세 대상물 문제는 다 풀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 거, 들어가는 거 이거 골라라 그러면 그 중에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개만 이게 대상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세요. 상표권,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대상은 아니다. 봐요. 아직 이게 지금 이 원포인트 정도 할 정도 되면 그런 건 이미 알고 있다고 보고 여기서 싹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그럼 이제 공부할 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상표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지역권 양도소득세 대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합원 입주권 된다. 작년 시험이 조합원 입주권, 지역권 두 개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을 이거를 지금 여기서 세 개만 정리했는데 이 세 개 말고 나머지 내용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자 이제부터는 양도로 보는지 안 보는지 그 개념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양도란 그러면 지문에서 양도란 하면은 무조건 양도라는 단어만 나오면 언제나 생각을 할 게 내가 뭔가를 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받으니까 유상이다. 양도라는 것은 무조건 유상만 생각하세요. 유상 또는 무상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럼 유상 또는 무상이다는 앞에
양도가 아니라 무슨 글자로 바꿔야 된가? 유상 또는 무상이었을 때는 어떤 경우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이 세금을 물린다. 취득세, 취득. 양도하고 취득하고 다 차이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양도라는 것은 무조건 유상만 양도라고 그래요. 세법에서는 양도라는 것은 유상만 양도라고 그래요. 무상일 때는 절대 양도라고 쓰시면 안 돼.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이전하고 해서 여기서 사실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해요.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도라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여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양도라는 단어만 보이면 무조건 유상일 때만 양도다. 그러면 만약에 내 부동산을 내 자녀에게 무상으로 넘겼을 때는, 무상으로 이전했을 때는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 아니다. 무상은 절대 양도가 되지 않아요. 누구한테 넘기더라도 무상일 때는 양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유상으로 이전할 때는, 넘겨줄 때는 반드시 내 물건에다 등기라는 걸 하고 넘겨줘라. 안 해도 상관없다. 안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도라는 지문에서 나왔을 때 딱 시험에 두 글이 나와요. 하나는 유상이라는 단어를 물어보고, 두 번째를 뭘 물어보냐면 양도라는 것은 등기 등록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요걸 물어봐. 그럼 양도라는 건 등기 등록이 전제 조건이다, 전제 조건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 자, 그리고 이제 4번 지문 해결 끝났어요. 이제 5번 가보죠. 5번 지문은 지문이 길어. 지문이 긴데 쭉 읽어보면 위자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위자료 대신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럼 위자료라는 요 말이 딱 보이는 순간 그 부동산 내가 매매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는 둘 다 똑같아요. 이제 세법에서 위자료라는 개념 자체가 딱 나오면, 위자료라는 지문 한 줄만 보면, 위자료만 보이면 뭘로 생각해라? 매매로 봤으니까 매매는 내가 넘겨주고 대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대가 받았죠? 대가를 받았으니까, 반드시 대가를 받았으니까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자료라는 단어만 보이면 매매로 보고 이건 양도예요. 바로 이렇게 처리해 버리시면 돼. 이 지금 아무리 지문이 길어도,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내가 내 토지를 위자료 대신 토지로 이전해 줬어요. 내 땅을 위자료 대신 지급했어요. 그럼 이거 뭐란 이야기인가? 매매. 상대방 입장에서는 매매. 그럼 상대방은 유상취득이다, 무상취득이다? 유상취득이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자료 나오면 무조건 매매로 보고 해석을 해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유상 이전이니까 양도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6번. 부담부 증여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네요. 부담부 증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부담부 증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아니라고 했으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정부는 잠깐만 확인할게요 그런가요? 그냥 알았어요 그런가요? 알았어요 그런 거예요. 자,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아니었을 때는 정부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아니었을 때는 정부가 이걸 확인하려고 한다. 그 사람 말을 믿는다.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 믿어요. 자, 믿어보죠. 수증자가 인수했네. 자, 수증자가, 그럼 수증자가 상대 채무를 인수했으니까 내가 상대방의 채무를요 내가 인수했어요 그러면 대가관계가 있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있는 걸로 보니까 유상거래니까 이게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양도가 되는데 지금 돈을 받은 사람은 증여자가 돈을 받게 되는가요? 수증자가 돈을 받게 되는가? 여기서 돈을 받는 사람이 수증자라 하신 분들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증여를 받은 사람이 수증자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으니까 그 채무만큼을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돈을 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사람은 누구란 이야기인가?
증여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는 누구에게 양도세를 과세한다? 그렇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수증자에게 양도세 물린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물건을 팔아먹는 사람이 양도세를 내는 거고 그걸 공짜로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요, 채무를 인수한 이유가, 채무를 인수했다는 이야기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 채무는 누가 상대방에게 떠넘겼다는 이야기인가? 증여자가 떠넘기고 수증자가 대가를 지급한 걸로 보니까 증여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넘기고 대가를 받은 걸로 본다? 안 받은 걸로 본다? 받은 거. 그래서 언제나 양도라는 것은 무슨 글자, 두 글자 뭔만 생각하라 했는가? 양도, 유상. 그러면 유상이니까 부담부 증여로 넘겨놓고 채무만큼은 내가 받은 걸로 보니까 받은 사람이 증여자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여세 시험 내는 게 아니에요. 양도소득세를 내니까 언제나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7번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제3자의 채무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자, 이제 담보 재산이 경매로 이제 요 질문이 나왔네요. 경매. 이제 기본적으로 경매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내 재산을 상대방에게 담보로 잡혔다가 담보로 잡힌 물건이 내가 돈을 갚지 않아 가지고 그 물건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 버렸으니까 요 경매는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다. 이거 양도예요. 여기까지는 양도예요. 자, 경매로 넘어가는 건 양도예요. 양도. 그런데 문제는 당초 소유자가 본인이 경락을 받았어요. 내가 내 물건을 다시 재취득했을 때는 이건 양도로 본다, 양도가 아닌 걸로 본다. 양도가 아닌 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 잘 잡아야 돼요. 일반적인 공매나 경매는 뭘로 보는데? 양도로 보는데, 내가 만약에 내 물건을 공매나 경매로 다시 재취득했을 때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제 8번으로 가보죠. 8번은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100% 양도로 보는가 안 보는가 나올 때마다 시험 출제되는 지문이 8번이에요.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볼게요. 양도 담보까지만 여기까지 해석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까지. 양도 담보라는 것은 넘어갔다, 넘어가지 않았다. 넘어가지 않았다.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이 담보 자체는 양도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양도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양도 담보로 이전했어요. 양도 담보로 이전했어요. 그럼 이건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 아니에요. 담보 목적으로 이전한 건 아직은 양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변제 충당.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여기예요. 변제 충당이 됐다는 이야기는 소유권이 움직였다,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였다. 자, 움직였죠. 그러면 변제 충당이 되면 내가 담보로 잡힌 물건의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가고 나는 대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미 과거에 돈 빌린 게 있으니까 그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변제 충당이 되면 그때는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변제 충당이라는 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양도 담보라는 지문만 나오면 아무 말 없이 양도 담보는 양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양도 담보로 잡힌 그 물건이 변제 충당이 돼 버렸어요. 그럼 그때는 양도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제 9번. 환지를 하면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이 되었어요. 보류지로 충당이 되었어요.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이 되거나 보류지로 충당이 되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이거 그냥 이 지문 통지문으로 기억을 하신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10번 같은 경우는 분할이에요. 공동으로 소유하던 물건을 분할할 때는 딱 두 글자를 찾으셔야 돼요. 분할할 때는 어떤 지문을 찾냐면 단순이라는 요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단순. 분할을 할 때
단순히 분할했어요. 그러면 상대방 지분을 가져오는가요? 내 지분만 나누는가요? 내 지분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분만 나누니까 지분 변경이 있는 상태다, 없는 상태다. 자, 그러면 여기 찾아요. 지분 변경 없이. 지분 변경 없이가 무슨 뜻하고 똑같은 말인가? 단순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요. 지분 변경 없이 쪼갰다. 그 말은 곧 단순히 쪼갰다. 그러면 양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분할한 이후에 다시 또 단순히 재분할했어요.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공유물의 분할은 공동 소유 물건에서는 반드시 단순이라는 지문만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반대로 바꿔볼게요. 지분이 감소됐어요. 이제 공유물을 분할할 때 내 지분이 감소되고 대가 관계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뭐가 되는가? 지분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내 지분이 넘어가고 대가 관계 있어요. 그럼 뭔가 받았으니까 양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문에서 혹시라도 지분이 감소되고 대가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양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순이라는 단어하고 지분 변경이 없다는 이 말 자체가 양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제 11번은 재산 분할. 자, 재산 분할은 두 글자로, 앞에서 배운 두 글자, 무슨 글자하고 똑같은 말인가? 아니, 단순 분할이 무슨 매매예요? 저 위에 있는 지문에서 단순 분할은 뭐하고 똑같은 말인가? 재산 분할. 단순히 지분 변경에서 단순 분할이야. 단순히 내가 내 것만 분할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지분만 단순히 분할받은 거니까 너는 양도다, 양도는 아니다. 양도 아니다. 양도는 아니에요. 재산 분할은 양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12번. 법원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예요. 자,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신탁의 해지라는 것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다가 이번에 누구의 판결을 받아서,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법원 판결이에요.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다시 내 앞으로 등기를 돌리는 것은 남의 것 가져왔다, 내 것 가져왔다. 내 것 가져왔으니까 양도로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법정에서 판결을 안 받고 법정에서 판결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버리면 그때는 새로운 거래로 봐요. 그러니까 반드시요, 법원에 판결을 받았다는 요 지문이 있어야 돼요.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서 자기 앞으로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은 이때는 양도가 아니에요. 13번은 소송에 의해서 환원됐어요. 요 단어만 딱 보면 돼요. 매매 원인 무효. 그럼 매매, 앞에 매매라는 말은 이미 팔았는가 안 팔았는가? 팔았죠. 팔았는데 이걸 팔았다는 게 무효처분이요. 매매 원인 무효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다시 원위치가 됐으니까 양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이거는 그렇게 막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14번 지문에서는 이 지문이 기니까 이걸 다 보면 안 돼요. 자, 여기서는 필요한 게 딱 하나만요. 위탁자가, 이것만요. 자, 위탁자가, 다른 지문 체크하면 안 돼요.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한다. 자, 위탁자가 실제로 지배, 이게 뭔 말이냐면 신탁 재산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전했지만 내가 이 물건을 상대방에게 넘겼지만 계속적으로 위탁자가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으면 양도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양도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할 거래. 자, 신탁 수익권은 양도 대상은 된다, 안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 속에 신탁 수익권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신탁 수익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신탁 수익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인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권리를 넘겼는데도 계속 수탁자가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으면 양도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양도로 보는 거 안 보는 거 끝났어. 양도소득세 문제에서 한 문제 이미 끝나버렸네. 봐요. 이렇게 한 문제 끝나버렸는데 늦게 오면 곤란해버려요. 문제가요. 이미 한 문제가 이미 끝나고 이제는 양도 및 취득 시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에서 해년마다 돌아가면서 나와. 작년에는 취득세에서 나왔어. 그리고 올해는 양도소득세 나올 차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이 내용 이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짜, 소유권 이전되는 날짜가 언젠가 이것만 찾으시면 돼. 돈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무엇에 대한 걸 찾으라는 이야기인가? 소유권 이전만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언제 소유권을 넘겨주는가 요걸 찾아야지. 돈을 얼마 받았냐 요거 따지면 안 돼. 소유권을 언제 넘겨줄 것인가.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가보죠.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요? 그러면 내가 양도라는 건 받으면 넘겨주는가요? 주면 넘겨주는가요? 양도는 물건을 넘겨주고 뭐 하면? 돈 받으면 넘겨줘야죠. 받으면. 그러면 받으면 넘겨주고 취득은 주면. 취득은 주는 것, 양도는 받는 것. 그래서 그걸 통칭해서 그냥 대금 청산일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대금을 청산하는데 실제 대금이 청산되면 소유권이 움직이겠는가요? 계약서상 대금이 청산되면 소유권이 움직이겠는가? 실제 그냥 돈 주기로 약속한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에 소유권 넘겨준 사람 없잖아요. 그럼 여기 찾아요. 사실상 찾았네. 절대 계약서 안 돼요. 양도소득세에서는 계약서 못 써요. 양도소득세에서는 계약서를 쓰시면 안 돼요. 절대 양도소득세에서는 계약서를 쓰시면 안 돼. 취득세에서는 계약서 사용이 가능한데 양도소득세에서는 계약서 사용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찾았어요. 이제 그럼 단서를 잘 봐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양도소득세를 요 대금 속에 양도소득세를 포함해서 청산한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청산하면 소유권이 넘어간다. 자, 포함이다, 제외다. 분명히 여기서 뭔만 생각하라 했는가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권을 생각하라는데 지금 머릿속에서는 돈을 생각하고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돈이에요. 내가 내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의 물건이 100억짜리야. 100억짜리고 세금이 10억 나온다. 그러면 상대방이 내 10억을 부담했더라도 나는 이 100억에 대한 이 건물을 넘겨줄 때는 110억을 받으면 넘겨주라는 이야기인가? 100억만 받으면 넘겨주라는 이야기인가? 이 물건 값만 받으면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세를 포함해서 대금을 청산이다. 제외하고 대금을 청산이다. 제외하고.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무조건 소유권만 생각하죠. 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양수자가 내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포함해서 청산이다. 제외하고 청산이다. 제외하고.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는 이것만 체크해 주셔야 돼요. 시험 볼 때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이렇게 나와.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산하면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상 대금을 청산할 때 그 대금 속에는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지금 제외한다 해놓고 좀 있으면 아니요 포함이에요 또 이렇게 하실 분이 많아요. 분명히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돈의 문제다, 소유권의 문제다. 소유권이 움직일 때는 물건 값만 청산이 되면 된다. 세금까지 청산이 돼야 된다.
물건 값만 청산하면 소유권이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장기 할부 조건 나왔어요. 자, 그럼 장기 할부 조건 나오면 무조건 지문 속에 몇 개만 들어있으면 된다. 3개. 자, 여기는 사실상 대금 청산일과 대가를 받기로. 그러면 이제 2개밖에 없네.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에서 빠른 3개가 들어있는 게 이번에 들어있네요. 무조건 장기 할부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몇 개를 생각해라. 3개. 3개를 생각해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장기 할부 조건에서 3개를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하면 공부하기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데 자꾸 이런 식으로 머리 글자를 따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다가 세법 시험 못 봐요. 그러니까 뭐 소인사 어디서 소림사 어디서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저걸? 소림사에서 장기간 연마해야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시킨 사람 있어요. 그 소림사에서 장기 연마하면 뭐 하냐 이거예요. 무술을 장기 연마해야 된다. 이거 그렇게 암기해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장기 할부 조건이었을 때 소유권은 몇 개 중에서 빠른 날이다. 3개 중에 빠른 날. 무조건 이 사이에가 2개 들어있으면 안 돼. 3개가 들어요. 뭔가 몰라도 3개 중에서 그 중에 빠른 날 소유권이 움직인 걸로 보겠습니다. 이제 3번 조심하세요. 이 3번 지문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정답일 확률이 높으니까 완벽해야 돼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다. 그러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니까 2글자로 뭘로 하면 된가? 신축. 내가 건물을 신축해서 허가를 받았을 때, 허가를 안 받았을 때 이렇게 2개로 나누세요. 자, 내가 허가를 누구한테 허가를 받았다? 정부에게 허가를 받았는데 내가 이 건물에 내가 신축해서 이 건물에 들어가서 뭐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사용해도. 그렇죠. 그럼 이제 해석된 거. 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 됐죠? 그래서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 돼요. 그러면 사용 승인서는 내가 교부하는가요? 정부가 교부하는가? 정부가. 그럼 이제 그 건물을 정부가 이 건물을 신축한 걸 가서 확인해 보니까 들어가 사용해도 좋다. 그리고 교부를 해줬어. 그럼 그날이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허가를 안 받았으면 내가 승인 받고 들어갔는가? 그냥 들어갔는가? 그냥 들어가서 뭐 한다? 사용한 날. 그렇죠. 허가를 안 받았을 때는 그냥 사용한 날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2개 반드시 2개 비교하셔야 돼요.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정부한테 사용 승인 받았어요. 허가 안 받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래서 허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나오면 주로 시험에 나오면 안 받았을 때를 나와요. 허가를 안 받고 허가 안 받았어요. 허가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허가받지 않았을 때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때예요. 이렇게 나와. 허가를 받아야 승인이 나오겠죠. 허가를 받아야 승인이 나오는데 승인 안 받고 허가 안 받았으니까 들어가서 산 날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바꿔볼게요. 사용 승인서 교부일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은 그때는 무슨 날로 바뀌어버린가? 임시 사용 승인 교부일. 임시 사용 승인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 둘 중에 빠른 날로 돼버리니까.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승인 받은 날, 허가를 안 받았을 때는 그냥 들어가서 사용한 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4번은 앞에가 완성 이렇게 나왔네요. 완성. 완성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다른 거 지문 읽으면 안 돼요. 앞에가 완성이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완성이 됐다는 이야기인가?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다 지급을 해서 돈을 먼저 줬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뭐 받으면 그래야 된가? 완성되면 그러면 돼. 그래서 앞에가 완성이란 말이 나오면 끝에 와서 그냥 완성된 날이에요. 바로 이렇게 연결해 버리시면 돼. 그런데 앞에가 완성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앞에가 확정이라고 나왔으면 뒤에는 뭐 된 날 그러면 된가? 확정된 날 이렇게 잡으시면 돼. 그래서 완성이라고 나오면 완성된 날,
확정이라고 나오면 확정된 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5번. 환지 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자, 환지 처분의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이렇게 나오죠. 자, 증가. 환지를 하면서 면적이 증가됐으면 옛날에 있었던 면적인가 새로운 면적인가? 새로운 거. 그럼 새로운 면적이니까 이렇게 환지하면서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하고 게시판에다 뭐 해주면 되고? 공고. 자, 게시판에 공고하죠. 야, 공고. 게시판에 공고를 하면 공고를 하는 순간 그날부터 이력이다, 다음 날부터 이력이다. 자, 무조건 공고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다음 날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공고가 있는 날 그러면 안 돼요. 공고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다음 날이 붙어야, 다음 날이 빠졌으면 틀린 거예요. 문제 낼 때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 이렇게 내. 그럼 요거는 틀렸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 그다음에 만약에 공고라고 나오지 않고 혹시라도 고시랬어요. 고시. 자, 고시했어요. 그러면 네, 그날이에요. 그런가요? 다음 날이에요. 그런가요? 자, 고시는 그날부터 이력이다, 다음 날부터 이력이다. 자, 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이력이다, 다음 날부터 이력이다. 이거는 민법에서 기본으로 배우는 날짜 계산의 원리인데 이 날짜 계산 원리를 지금 못 익히는 거예요. 공고나 고시는 반드시 다음 날 개념이 뒤에 따라 붙어야 되고, 검사라는 것은 검사받은 그날요, 그날, 검사받은 그날 이렇게 돼요. 그럼 취득세에서 사용 승인 검사를 받았다. 검사 도장을 찍으면 다음 날부터 이력이다, 그날부터 이력이다. 그날부터. 게시판에다 공고를 하거나 고시를 하면 그날부터 이력이다, 다음 날부터 이력이다. 다음 날부터 이력이다. 이거 민법의 논리예요. 기본적인 논리니까 이런 정도로 놓치면 안 되네요. 그래서 공고라는 단어가 나오든 고시가 나오든 반드시 다음 날 개념이 따라붙는다는 거. 자, 6번.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점유. 자, 이제 점유가 나올 때는 이 문제가 양도소득세 문제인지 취득세 문제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 자, 점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어디에서 문제인가? 양도소득세.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점유취득은 어떻게든지 세금을 적게 물릴 생각이다, 많이 물릴 생각이다. 많이 물릴 생각이니까 취득 가격을 20년 뒤의 가격으로 잡아줘라, 20년 전의 가격으로 잡아라. 20년 전의 가격으로 잡으니까 등기일이다, 점유 개시일이다. 점유 개시. 양도소득세에서는 점유를 개시한 날이에요. 그런데 취득세에서는 세금을 많이 물리려면 20년 전의 가격으로 세금을 물린다, 20년 뒤의 가격으로 물린다. 20년 뒤의 가격으로 물리니까 취득세에서는 점유취득은 어느 날을 취득일로 잡고? 등기한 날. 20년 뒤에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양도소득세에서는 등기 접수일 그러면 틀린 거고, 취득세에서는 등기일 그러면 맞는 거예요. 점유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등기일, 양도소득세는 점유를 개시한 날. 자, 7번. 법정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이 다시 원위치가 됐어요. 자, 소유권이 원래대로 되돌아갔으니까 취득 날짜도 언제로 돌아가면 된다? 원래대로. 당초로. 그러면 지문에 무슨 글자 보면 된가? 당초라는 말만 찾으면 돼요. 당초 취득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다시 원위치가 됐으니까 당초 취득일로 잡겠습니다. 이제 상속이에요. 그러면 상속이다 그러면 볼 것도 없죠. 상속, 개시일. 만약에 증여라는 말이 나오면 누가 딱 계약이라고 써. 양도소득세는 계약이 절대 쓰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증여. 취득세에서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계약서를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양도소득세에서는 계약서라는 개념 자체를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를 받은 날,
근데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취득세에서는 계약일, 취득세는 계약일,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를 받은 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양도 및 취득 시기에서 이제 문제 나오면 이 정도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어요. 이제는 비과세로 가보죠.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제는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데 매년 한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비과세는 판례 내용이 많고 엄청나게 복잡해. 그래서 그 복잡한 걸 문제 내면 조금만 잘못 내면 문제가 오류가 돼버리니까 거의 여기는 숫자 위주로 문제를 내요. 숫자 위주로 내니까 숫자만 정확히 체크해버리면 비과세는 다 풀 수 있어요. 이제 파산 선고 1번에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자, 여기까지. 파산 선고 처분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너는 양도다, 양도는 아니다. 양도다. 파산 선고 처분으로 법원이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넘겨줄 때 그냥 막 지난 사람을 막 나눠줘 버린가? 돈 받고 파는가요? 돈 받고 파니까 뭐다? 시험 끝나고 집에 오면서 어이구 이거 양도네. 내년에는 잘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잘해야지 지금. 그래서 처분은 양도예요. 양도. 이 처분 자체는 양도예요. 근데 시험 볼 때 이걸 많이 물어봐요. 파산 선고 처분, 파산 선고 처분으로 부동산이 이전되는 것은 양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내놔. 그럼 틀렸어요. 양도예요. 그냥 출제위원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막 내요. 그럼 우리도 이거는 비과세니까 양도 아니겠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이 처분 자체는 양도고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이제 물어볼 때 소득은 과세다, 과세하지 않는다. 그렇죠.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요. 물어보는 게 소득을 물어봤잖아요. 여기서는 소득을 물어봤으니까 과세하지 않는다고 처분은 그러면 양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경작상 필요. 자, 문제에서 경작상 필요가 나오면 무조건 숫자 몇 년을 생각한다. 자, 경작상 필요 무조건 경작은 몇 년? 3년. 자, 3년, 5년. 누가 5년이라고 또 그래요. 경작을 할 때 잘 모르겠으면 우리 농사 지으려면 경작상 필요해서 농지를 바꿨으면 바꾸고 나서 농지가 있는 장소에서 몇 년은 농사 짓고 산다. 3년. 3년. 자, 숫자 3년. 자, 3년 농사 짓고 사는데 비과세를 받으려면 쌍방토지 가액의 차액이 자, 차액이 그럼 높은 거에서 낮은 것을 뺀 금액의 차이가 큰 쪽이다, 작은 쪽이다. 그럼 큰 쪽. 자, 큰 쪽. 큰 편 찾았어. 큰 편에 얼마 이하이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건 정확히 하네. 큰 편의 4분의 1 이하. 큰 편의 4분의 1 이하. 그래서 요 지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제 문제 낼 때 하도 낼 게 없으니까 이제 차액을 여기서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을 이제 낼 게 없으니까 쌍방 토지 면적의 차액을 하고 이렇게 내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해도 너무하죠. 이걸 가지고 문제를 엄청 많이 출제를 해요. 실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지문을 계속 반복할 때 여기 먼저 기억하세요. 경작상 필요하면은 무조건 몇 년? 3년. 3년 농사 짓고 살아야 되고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둘 중에 큰 쪽에 얼마 안 되면 4분의 1. 그럼 이제 문제 낼 때 이렇게 내요. 이제 34회 시험에서는 어떻게 냈냐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면 비과세입니다. 틀렸죠? 그러면 이제 그 전년도에 세무사 시험에서 어떻게 냈냐면 큰 편에 3분의 1이고 5분의 1이고 이렇게 문제를 냈어. 자, 큰 편에 3분의 1이면 비과세다, 과세다. (4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라면 4분의 1보다 크다, 작다? 그러면 과세다, 비과세다? 5분의 1이면 시험을 이렇게 내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큰 편에 3분의 1이다 과세, 5분의 1이다 비과세.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4분의 1 초과라고 냈어요. 4분의 1 초과면 여기 어디에 속하는가? 3분의 1이죠. 그럼 만약에 큰 편에 4분의 1에 미달이다. 근데 미달이란 말 안 쓰겠죠. 안 쓰고 그냥 4분의 1이면 이렇게 내겠죠. 그러면 딱 4분의 1이면 큰 편에 4분의 1이면은 과세다 비과세다. 왜? 이하니까 4분의 1도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 세 개 기억하셔야 돼요.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요 세 개를 딱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3번은 지문이 복잡하게 보여요. 지문이 복잡하게 보이는 내지는 자 여기서는 봐야 될 게 이제 세대, 가족 구성원. 내가 양도한 나와 내 배우자는 같이 살아야 동일 세대다. 따로 살아도 동일 세대다. 그러면 배우자는 같이 있어야만 배우자인가요? 따로 살아도 배우자인가요? 그렇죠. 따로 살아도 배우자예요. 자, 그럼 이제 요게 법률상 도장을 찍어놓고 같이 살면 배우자다 남이다. 원래는 법률상 남이에요. 법률상은 남인데 세법상은 배우자로 봐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내 배우자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문제 될 때는 여기를 내는 거예요. 요 가로를. 요 가로 항목을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상은 이혼을 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 이혼이다, 가짜 이혼이다. 가짜로 세금을 줄이려고 이혼한 걸로 보고 세법에서는 배우자로 본다, 배우자가 아닌 걸로 본다. 배우자로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중간에 있는 거 이제 시험에 나오지 않고 여기만 나와.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 잠깐 주소를 뺀 사람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주소를 뺀 사람은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으로 봐라, 안 살고 있는 사람으로 봐라. 살고. 그러면 일시태거자를 세대 구성원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시험 문제는 여기서 이 포함을 제외라고 이렇게 내니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 일시태거자도 가족 구성원에게 포함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안 넘어가면 넘어가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분명히 일시태거자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저 포함한다 했어요.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자, 일시태거자는 가족 구성에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 한 번만 더 말하면 이제 말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태거한 사람은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 그러면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태거한 사람은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이라고 계속 하라고 했잖아요. 포함이라고. 일시태거한 사람은 이래도 포함, 저래도 포함, 무조건 포함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업상 그러니까 제외. 봐요. 근무상이든 사업상이든 상관없이 일시태거한 사람은 무조건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일시태거한 사람은 무조건 가족 구성원에게 뭐한다? 포함한다. 근무상으로 잠깐 옮겨도 포함. 사업상으로 잠깐 옮겨도 포함.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옮겨도 포함. 그다음에 학업 때문에 잠깐 옮겨도 포함. 무조건 일시태거자는 뭐한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딱 끝까지 밀어붙이라고 했잖아요. 일시태거한 사람은 직장 때문에 움직이든 사업장 때문에 움직이든 몸이 안 좋아서 움직이든 학업 때문에 움직이든 이런 건 묻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틀리는 게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태거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빼주겠지 또 그래. 뒤에가 그런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시태거한 사람도 가족 구성원에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떤 이유로도 일시태거한 사람은 가족 구성원에서 빠진다, 포함한다? 포함한다. 확실히 딱 잡아주셔야 돼요. 이제 4번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보유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동시에 양도했어요. 주택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두 개를 동시에 양도해버리면 먼저 파는 것은 과세, 나중에 파는 건 비과세. 먼저 팔고 나중에 팔고의 순서를 정하는 건 누가 정한다? 내가. 과세 관청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납세자 본인이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취득세로 한번 잠깐 이제 돌려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주택을
여러 개 주택을 사면 중과세를 당할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제가 집을 2개 주택을 동시에 구입했을 때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취득하고의 순서는 누가 정한다? 누가 정한다? 써줬잖아요. 누가 정한다? 파는 것도 내가 정했으니까 사는 것도 내가 정한. 똑같은 거예요. 취득세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취득했을 때 먼저 어떤 걸 먼저 샀는가도 정할 때도 누구 마음대로 정한다? 납세자. 자기가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파는 것도 납세자, 취득한 것도 납세자. 무조건 사는 것 파는 것 모두 다 순서 정할 때는 누가 알아서 정한다? 납세자 본인이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5번. 다가구 주택이 나오면 이제 여기서는 양도소득세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는 반드시 요 지문을 봐야 돼요. 자, 여기 단어를 봐야 돼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다가구가 움직였어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움직이면 집이 몇 개다? 하나. 자, 단독주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움직이면 한 집. 만약에 하나의 매매 단위로 다가구가 거래가 됐어요. 이 경우는 각각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면 X 틀렸어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움직이면은 집도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보겠습니다. 자, 6번. 6번은 요 지문은 제가 집이 하나 있어요. 자, 집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집을 또 샀어. 그럼 새 집을 사가지고 주거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됐을 때 옛날 집 있는 사람이 이번에 집을 몇 년 지나서 새 집을 사야 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새 집을 사고 1년. 자, 요 날짜 같은 거 여기 숫자 주의하셔야 돼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새 집을 사고 옛날 집을 몇 년 안에 팔고. 그렇죠. 파는 게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숫자만 생각하면 돼. 자, 먼저 다시 내가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다시 주거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혜를 받으려면 몇 년 지난 다음에 새 집을 사야 되고 1년 지난 다음에 새 집을 사고 새 집 사고 옛날 집을 몇 년 안에 팔면 3년 안에 팔면 그 옛날 집은 비과세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거 비과세 아니에요. 무조건 비과세라면 안 돼. 그건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지 무작정 이건 비과세예요. 3년 안에만 팔면 옛날 집은 무조건 비과세예요. 그러면 안 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자, 7번. 이건 작년 기출문제. 이건 작년 기출문제 올해 나올 확률은 거의 많이 떨어져요. 자, 이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 두 개가 있는 사람이 어떤 집을 먼저 팔면 1주택으로 봐주고 일반. 자, 여기서 볼 때 자, 이걸 봐야 돼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 1개 둘 중에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한 개 가진 걸로 봐준다. 일반집. 자,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1개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봐. 그럼 반대로 상속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는 한 개다, 두 개다. 2개 중에 먼저 팔았으니까 과세가 돼버린 거예요.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8번으로 가보죠. 8번은 이제 직계존속. 직계존속, 부모를 모실 때는 딱 나이 하나만 동그라미. 나이 몇 세 이상? 60세. 60 나이만 하나 동그라미만 딱 치세요. 60. 자, 60만 체크하세요. 다른 거 체크하면 안 돼요. 60만 체크하세요. 다 부모를 모시게 하여 세대를 합쳤을 때는 합치고 나서 몇 년 안에 팔면 특혜를 받고 10년. 자, 여기서는요.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부모 집을 먼저 판다, 자녀 집을 먼저 판다. 아무것도 상관없다. 10년 안에 팔기만 하면 된다. 누구 집을 먼저 팔아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둘 중에 부모 집이든 자녀 집이든 둘 중에 하나 어떤 것든 간에 몇 년 안에만 팔면 된다. 10년 안에만 파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9번은 올해 이제 작년 11월 달에 법이 개정이 돼서 올해 시험에 출제되면 이건 분명히 출제할 수 있어요. 반드시 출제돼야 돼요. 이제 혼인. 자, 결혼해가지고 집이 하나씩 가진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2주택이 됐을 때는 몇 년 안에 팔면 특혜를 주고 10년. 자, 10년 안에 팔면, 여기서는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팔면은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수도권 밖이라는 말이 이렇게 딱 나와. 그러면 부득이하게 내가 직장 이전 때문에 수도권 밖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집을 새로 샀어. 자, 그럼 우리 주거 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됐을 때는 새 집 사고 옛날 집을 몇 년 안에 팔면 특혜를 받는다. 3년. 똑같은 논리예요. 그럼 이제 수도권 밖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환원해서 다시 돌아왔더라도 그 다시 돌아오고 나서 몇 년 안에 옛날 집을 팔면 되고 3년. 그럼 이제 연도가 반드시 여기서는 부득이한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안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 밖으로 부득이하게 수도권 밖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더라도 몇 년 안에만 팔면 특혜를 준다. 3년. 여기는 3년 안에만 팔면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자, 11번. 자, 귀농주택을 취득했네요. 자, 귀농. 자, 그러면 이제 귀농주택은 농어촌 주택이에요.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을 두 개를 가진 사람이 어떤 집을 먼저 팔면 특혜를 받는다. 일반집. 상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반 집을 먼저 팔아야 특혜를 받는데 단 귀농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귀농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도시에 있는 집을 몇 년 안에 팔아야 특혜를 받는다. 이건 5년. 자, 귀농주택은 5년 안에 팔아야 특혜를 받습니다. 귀농 나오면 5년. 그다음에 수도권 밖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몇 년? 3년. 귀농은 5년. 두 개 생각하셔야 돼요. 수도권 밖으로 갔다가 오면 3년, 귀농했을 때는 5년, 이런 식으로. 자, 12번. 올해 법 개정사항이네요. 올해 개정사항이니까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했네. 자, 주택으로 변경을 했어요.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했을 때 비과세를 받고 싶으면, 비과세는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여기서 보유 기간은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으면 처음 취득일로부터 2년이다. 용도 변경일로부터 2년이다. 용도 변경일이에요. 당초 취득일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 주거용으로 사용한 여기서부터 양도일까지 2년을 보유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했으면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했다는 게 확인이 되어야만 비과세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13번. 소실, 여기만 동그라미 딱 치세요. 소실. 내 집이 불타버렸어. 내 집이 불타가지고 다시 재건축하네. 내 집이 불타가지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다시 공사하고 있을 때 그 공사 기간 동안에는 주택이 있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자, 이제 그 불타가지고 그 불탄 집 주인님의 통곡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나는 집도 절도 없이 어디서 살라고? 자, 공사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집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집도 절도 없이 어디서 살라고? 내가 집도 절도 없이 나는 이제 어디서 살라고? 나는 너무 억울해요 막 땅을 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공사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집이 있는 사람이다, 집 없는 사람이다. 집 없는 사람이라 그분이 그렇게 통곡하고 있잖아요. 나는 집도 절도 없다고. 집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재건축 공사 기간은 보유 기간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이 불나가지고 내 집을 멸실했을 때는 그 집은 재건축 공사 기간은 주택의 보유 기간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가서 멸시됐을 때는 주택이 공사기간도 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이 있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불타가지고 멸실이 됐을 때는 공사기간은 보유기간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단어를 봐야 돼요. 소실. 불타가지고 내 집이 불타가지고 내 집이 멸실이 됐을 때 재건축 공사기간은 요거는 보유기간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이제 14번. 14번은 건설 임대주택이 딱 나왔네요. 건설 임대. 그러면 건설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을 보유해야만 비과세인데, 이제 건설 임대주택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들어가서 몇 년만 살아버리면 2년 보유 안 해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5년. 여기는 5년.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 기간이 5년 이상만 되면, 5년만 넘으면은 이 경우는 보유기간 2년 묻지 말고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15번. 해외 이주. 해외 이주 딱 나오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해외 이주 그럼 몇 년? 이거야 뭐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외 이주 2년. 그럼 이제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제 작년 시험 문제 얘기해요. 16번이 작년 시험 문제, 올해는 해외 이주 이게 나올 차례예요.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은 분명히 몇 년 안에만 팔아야 특혜를 준다. 2년 안에 팔아야 특혜를 주고,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을 때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몇 년 살고 이사 가야 특혜를 주고, 1년. 자, 6개월이 아니에요. 1년이에요. 1년 이상 여기서는 거주. 자, 거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이사 가면 2년 보유 묻지 말고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고가주택.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이 딱 나오면, 고가주택은 금액으로 12억 초과. 자, 12억 초과. 금액이 12억 초과인데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다, 기준시가다? 양도. 실거래가. 양도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었으니 실거래가. 주택 임대소득은 기준시가. 이거 구분을 못 하시네 지금. 12억 초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 속 고가주택은 실거래가로 12억 초과, 주택 임대소득에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로 12억 초과. 임대는 아직 팔리지 않았으니까 기준시가, 양도는 이미 팔아먹었으니까 실거래가. 자, 18번.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 그럼 하나의 매매 단위 움직이니까 무슨 주택이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인 경우에 고가주택 여부를 따져라 그러면 하나씩 한 칸씩 나눠서 따진다? 전체로 판단한다? 전체. 한 집이니까 한 집을. 그 구획된 부분을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앞에 다가구 분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부담부 증여 19번 조심하세요. 이거 시험 볼 때 이거 많이 주의하셔야 되니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이 12억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증여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증여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자, 만약에 제가 이 집이 지금 15억짜리 집이요. 15억짜리를 제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서 지금 내 채무 5억을 상대방에게, 내 자녀에게 승계를 시켰어. 그러면 자녀가 내 채무 5억을 승계받으면서 15억짜리 집을 증여받았을 때는 이 집은 고가주택의 양도로 본다, 일반주택의 양도로 본다? 채무를 인수한 게 12억이 넘지 않았으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한다. 끝까지 한다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는 주택의 증여가액이 12억만 넘으면 채무 인수액이 12억이 안 되더라도 고가주택으로 본다예요. 19번 조심해야 돼요. 채무 인수액이 12억을 초과해야 고가주택이 되는 게 아니라
증여 가액이 12억을 초과해 버리면은 채무 인수액이 12억이 넘지 않아도 고가 주택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20번 실제로 이제 연습해 보죠. 실제 양도가액이 20억이고 양도 차익이 4억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 차익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이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전체 양도 차익 중에서 고가주택은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고? 20억. 자, 20억 중에서 얼마 초과액만 과세고? 12억. 자, 12억 초과. 그러면 20분의 8. 그러면 4억 곱하기 20분의 8. 자, 계산해 보세요. 1억 6천. 1억 6천이. 이제 계산기 누르면 1억 6천이 나오면 이거 맞았네요. 이게 있네. 요 시험 문제가 몇 번 나오는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왔네요. 자, 몇 년에 한 번씩 나온 거 잘 보세요. 거의 대부분 2년 주기로 나오죠. 그럼 여기가 36. 자, 이렇게 2년. 헐,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네. 자, 올해는 고가주택에 대한 계산 문제 연습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고가주택이 되려면 양도 차익 곱하기 고가주택 12억 초과분으로 안 분하시면 돼요. 곱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풀려면 이렇게요. 양도 차익 총 양도 차익을 고가주택 비율로 실지 양도 가액분의 양도 가액에서 12억을 빼버리면 12억 초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양도 차익 곱하기 12억 초과분 요 곱하고 밑에 있는 실제 양도 가액으로 나눠버리면 돼. 이러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20번 요 연습 20번 가지고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 그다음에 이제 21번 이건 겸용주택이네요. 주택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다.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전부 주택이다. 주택만 주택이다. 전부.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22번 주택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았다. 주택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으면 전체가 주택이다. 주택만 주택이다. 주택만 주택이다. 그럼 이제 주택 이외의 부분은 이제 반대로 써놨어요.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주택이 아닌 걸로 본다. 그렇죠. 주택이 아닌 걸로 본다. 이 말은 이 말 뜻이 뭐냐면 주택만 주택입니다 이 말이에요. 주택 부분만 주택이고 주택이 아닌 건 주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비과세하고 관련된 게 전부 끝났어요. 자, 비과세까지 끝났어요. 이제 자, 비과세까지 끝나면 시험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가 해결이 돼요. 실제 시험에 나오면 비과세까지 하면 주로 이제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계산 구조부터는 잠깐만 쉬었다 가죠.